저는 6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원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로 35년을 일하면서 배운 건 명확했어요.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고 정비된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감정은 변수를 만들고 변수는 오류를 낳죠. 그래서 저는 늘 규칙을 따랐고 그게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내가 떠났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삐 하고 끊어지는 심전도 소리. 그 순간 제 원칙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내를 살릴 수 없었거든요. 아내를 잃고 나니 딸이 전부가 됐습니다. 제 마지막 고정점이었죠. 아내가 남긴 유일한 증거이자 제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 딸이 웃으면 저도 살 수 있었고 딸이 무사하면 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괜찮았어요. 딸이 행복하다면. 한국 남자랑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뉴스에서 본 몇 장면, 빠르게 발전한다는 이야기.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제 딸이 그곳으로 간다고? 제가 모르는 남자와 살겠다고?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딸이 선택한 거야. 존중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빼앗겼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딸 이야기만 나오면 턱이 굳어지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막연했습니다. 빠른 나라, 뭔가 다급해 보이는 나라,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울 것 같은 곳, 질서보다는 속도를 중시할 것 같은 느낌. 독일처럼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딸이 그런 곳에서 괜찮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영상통화할 때마다 웃었고 사위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냥 참고 사는 건 아닐까?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딸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위를 평가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제 딸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그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보게 될까? 한국이라는 나라, 그 사위라는 남자, 딸이 사는 환경, 모든 게 불안했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었죠. 엔지니어로서 저는 변수를 싫어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건 위험하니까요. 비행기 티켓을 출력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편협한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죠. 저는 그냥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일 뿐이에요.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원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죠. 가방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는 늘 제게 말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라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편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뉴스에서 본 고층 빌딩,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는 몰랐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출발한다. 딸이 답장했어요. 조심히 와요, 아빠. 공항에서 만나요. 그 뒤에 사위가 보낸 메시지도 왔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했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구는 걸까? 진심일까? 아니면 형식일까? 저는 형식을 믿지 않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가리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보게 될지, 뭘 확인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의 표정, 사위의 태도, 집 상태, 생활 환경. 감정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어요. 제 마지막 고정점이 흔들릴까봐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사위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읽으면서 그 사람을 분석하려 했죠. 엔지니어의 습관이에요.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고 결론을 내리는 것. 첫 메시지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짧고 정중했어요. 그 다음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였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님.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건 대부분 진짜가 아니거든요. 기계는 완벽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죠. 연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딸과 영상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사위가 옆에 있으면 꼭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 유럽 사람들은 악수하거나 가볍게 인사하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저렇게 깊이 인사하는 건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벽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늘 저렇게 예의 바르니? 딸이 웃었어요. 응, 아빠. 한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아빠가 이해 못하는 거야.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한다고? 저는 35년간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논리와 구조를 읽는데 능숙하죠. 그런데 제 딸이 저보다 사위를 더 이해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빠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감사 인사도 없이 받아들었죠. 그러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무례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효율적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하는 거죠. 그게 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달랐어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항상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처음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마음이 저럴까? 아니면 딸을 위해 연기하는 걸까? 좋은 사위로 보이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언젠가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리다가 사위가 보낸 사진을 봤습니다.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딸이 웃고 있었고 사위도 웃고 있었죠.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연기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1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빨리 도착해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정말 행복한지, 그 남자가 진심인지. 기내식이 나왔을 때였어요. 옆자리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여행이세요? 딸 보러 갑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판단할 거예요. 남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본 것만 믿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기체가 덜컹거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싫었어요. 한국도 이럴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곳?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새로운 걸 보게 되겠죠. 제 딸이 사는 나라를, 제 딸을 선택한 남자를. 그리고 저는 판단할 겁니다.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안내방송, 캐리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 엄청난 인파였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잡하겠군.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막히지 않았어요. 바닥에 그려진 선들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부딪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저는 멍하니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건 뭐지? 독일 공항도 질서정연하지만 이건 다른 느낌이었어요. 독일은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지만 여기는 설계로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쓰여 있었고 크기도 적당했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화살표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작은 안내판을 들고 있었죠. 입국 심사 이쪽입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이미 안내하고 있네. 시스템이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짐을 찾고 있었어요. 저도 제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랐어요. 캐리어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출발할 때 걱정했거든요. 유럽 공항에서는 가끔 짐이 찌그러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긴 멀쩡했습니다. 사소한 건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짐을 끌고 나오는데 또 직원이 있었어요. 택시 타시려면 저쪽입니다. 아, 아닙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친절했어요.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친절했죠.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딸이 보였어요. 아빠! 딸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놓고 딸을 안았어요. 5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았어요. 여전히 제 딸이었죠. 잘 왔어, 아빠. 잘 왔다. 그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위였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요.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영상통화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형식적으로 보였는데 직접 보니 달랐어요. 진지했어요. 그 인사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의무가 아니라 책임처럼 보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들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들지.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줘. 준호 고집세. 저는 손을 놨습니다.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앞서 걸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죠.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또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었어요. 남자, 여자, 장애인, 가족 화장실까지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고 거리까지 써 있었죠. 50m 앞 이런 식으로요. 필요 없는 혼란을 없애는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노란 선, 점선, 실선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제 탔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딸이 옆에 앉았죠. 아빠, 피곤하지? 괜찮아. 좀 자도 돼. 아니야, 괜찮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도로가 넓었어요. 차선이 여러 개였고 표지판도 많았죠. 그런데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응, 알겠어.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정돈돼 있네. 빠르고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했는데 아니었어요. 빠른데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속도와 질서가 공존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시속 100km쯤 됐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바닥을 봤습니다. 도로 유도선이었어요. 흰색 선과 노란색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었는데 그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독일 도로에도 유도선이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더 선명했죠.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저는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봤습니다. 선에 뭔가 반짝이는 게 박혀 있었어요. 유리 알갱이 같은 거였죠.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도로선이 신기하세요? 응, 좀. 비 올 때 밤에도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였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졌죠. 와이퍼가 작동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유도선이 여전히 잘 보였습니다. 빗물이 도로를 덮었는데도 그 선은 반짝이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선이네. 독일 도로를 자부했어요. 아우토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속도 제한이 없고 질 좋은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독일 도로는 튼튼해요. 하지만 비 오는 밤에 선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땐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운전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선을 또렷하게 만들고 빛을 반사하게 만들어서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 전국에 다 이렇게 돼 있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 그렇죠. 하지만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고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술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태도는 다르죠. 태도는 쌓여야 해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게 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합니다. 저는 독일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밀하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밀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그게 진짜 좋은 설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다시 밝아지면서 도로가 젖은 채로 반짝였어요. 유도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여기로 오세요, 안전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준호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급하지 않았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옆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차들도 양보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양보하네? 독일에서도 양보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멀미 안 해? 응, 괜찮아. 준호 운전 잘하지? 응.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했습니다. 준호는 운전을 잘했어요. 안전하고 부드럽고 예측 가능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신중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다른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도 있었고 천천히 가는 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자기 차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속도만 빠른 게 아니네. 딸이 웃었어요. 그럼 아빠, 한국 멋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조금은. 제 자존심이 한 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 칸 열렸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독일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이렇게 빽빽하진 않죠. 저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딸이 가리킨 건물은 20층쯤 돼 보였어요.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따라갔어요. 로비로 들어서니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금방 내려왔어요.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잘못 눌렀네. 독일에서는 이럴 때 그냥 감수해야 합니다. 15층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하죠. 사소한 불편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님,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돼요. 뭐? 버튼을 2번 누르면 꺼집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15층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버튼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된다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거죠?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 신기하지? 나도 처음엔 놀랐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사람이 실수한다는 걸 아니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실수한다. 그 전제가 시스템에 녹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수 자체를 없앨 순 없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실수는 어차피 일어난다. 그럼 고칠 수 있게 만들자.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는데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였고 조명도 밝았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가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앉으세요, 아빠. 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딸과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행복한 건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웃었어. 응? 아빠가 버튼 누르고 웃는 거 처음 봤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웃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냥 신기했어. 아, 나도 알아. 딸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버튼 하나에 웃었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이 시스템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엘리베이터 버튼, 도로 유도선, 공항 안내. 모두 같은 철학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저는 소파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고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준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낯선 사람들과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컵을 들고 왔어요. 커피 드세요, 아버님? 응, 고마워.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죠. 저는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한 갈색이었어요. 믹스커피인가? 유럽 사람으로서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제대로 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셔왔죠. 믹스커피는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기만 하겠지 싶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예상대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긴장이 풀렸어요. 마치 괜찮아요,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딸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컵이 반쯤 비었을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응, 알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말이 많지 않네. 독일 사람들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준호는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손함이 거리두기가 아니었구나. 처음엔 준호의 예의 바른 태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벽을 세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준호는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할까봐 말을 아끼고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있었죠. 이게 한국식 배려인가? 저는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달았지만 이제는 그 단맛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딸이 과일을 들고 왔어요. 아빠, 사과 먹어. 응, 고마워. 준호가 깎은 거야. 그래? 준호를 보니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했고 달았어요. 얘가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남자가 과일을 깎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내가 할게. 아닙니다. 준호가 컵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계했던 건가? 준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죠. 딸을 잘 대하고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한 건 준호가 아니라 제 두려움이었어요. 딸을 잃을까봐, 제 마지막 고정점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조금 더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가 왜 달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맛이 아니라 환대의 온도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쉴 시간이었어요. 딸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자. 응, 고마워.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이불이 깔려 있었고 베개도 준비돼 있었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응, 괜찮아. 딸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불 앞에 섰어요. 하루가 길었습니다. 비행기, 공항, 도로, 집.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했어요. 이불을 들쳐 누웠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뭐지, 이건?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따뜻했어요. 등과 어깨, 다리까지 전부 따뜻했죠. 독일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했어요. 온돌이라는 거구나. 딸에게 들은 적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닥 난방을 쓴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바닥을 데우지? 공기를 데우는 게 효율적인데. 하지만 지금 누워 있으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사람을 데우는 거네. 공기 난방은 공간을 데우지만 온돌은 몸을 데웁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확실했어요.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경계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느라 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함 앞에서 방어가 풀렸어요. 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런 따뜻함을 좋아했을 거예요. 겨울이면 늘 춥다고 했거든요. 저는 난방을 높이면 되잖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공기가 따뜻한 게 아니라 몸이 따뜻해야 해. 그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겠어요. 아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대신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했어요. 딸이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추위에 떨고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지낼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온돌 위에 누워 있으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은 괜찮아. 따뜻한 곳에서 좋은 사람과 안전하게 살고 있구나.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 나라는 겨울을 견디는 방법을 알고 있네. 한국은 추운 나라였을 거예요. 긴 겨울을 버텨야 했겠죠. 그래서 온돌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삶을 버티는 방식이구나. 추위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버텨온 거겠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온돌 위에서 처음으로 항복했습니다. 제 원칙도 고집도 경계심도 내려놨어요. 따뜻함 앞에서 인간은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해졌죠. 이 나라 나쁘지 않네. 그 생각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곧 기억났죠. 한국 딸의 집 온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방문을 열고 나가니 준호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아버님? 응, 잘 잤어. 아침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 국, 반찬들.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잘 잤어? 응, 잘 잤어. 온돌 어땠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다고? 감동적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기엔 저는 너무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따뜻하더군. 짧게 말했습니다. 딸이 미소 지었어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사위를 평가하려고, 딸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심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평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고, 딸은 행복했고, 한국은 존중할 만한 나라였어요. 밥을 다 먹고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실 곳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럼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그럴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믿을 만하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준호는 딸을 소중히 대했고 저를 존중했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잘 선택했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려 했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님은 쉬세요. 아니, 내가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한국을 이해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사랑하려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딸을 확인하려고 왔죠.
그런데 머무는 동안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도로에선 엘리베이터 버튼, 커피 한 잔, 바닥의 온기. 그 작은 것들이 제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한국은 빠르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른데도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가 시스템 안에 녹아있는 나라였죠. 이 나라가 버틴 이유를 알겠어. 큰 구호나 거창한 철학 때문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작은 배려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응, 그래. 또 맥심 커피였어요. 저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여기 어때? 괜찮아. 진짜? 응, 진짜. 딸이 웃었어요. 저도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러 온 게 아니었어. 하지만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딸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고마웠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게 됐습니다. 편견 없이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사람도 나라도 먼저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저는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